출발 새 아침.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은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고 북측의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한 겁니다. 북한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는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무조건 떼쓰고 엄포를 놓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겠죠. 어리석은 판단으로 재발등을 찍어버린 북한이 안쓰럽게까지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호의를 권리로 치부하며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북한. 하루빨리 이성을 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동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꽃게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원로를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이 심탐치 않으니까 이러겠죠? 네, 맞습니다. 이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비 또는 앞으로 상황에 대한 향후 설정을 위해서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전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함께 오찬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그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경지를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참석자 중 한 명이 외교안보 라인 경지를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 제대로 이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대통령만 의지가 강했고 밑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경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네. 그러나 반대로 그 의미에 동의를 하면서도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를 흔드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구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점심 먹으면서 앉아있는 외교안보 라인 네.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정보원장도 사실 여기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다 경질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쇄신이 필요하긴 한데요. 서훈 국정원장이라든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휴민트라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해서 모두 다 바꾸는 것이 정말 향후 도움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요. 네. 오찬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7년 정부가 들어섰고 2018년에 이 워킹그룹이 만들어졌는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대위에서도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2019년입니다. 방북 신청도 5번을 거부당한 후에 겨우 신청을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이 평화 개선에 대해서 과연 한미 워킹그룹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외교안보 라인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요. 이 자리에서 또 북한하고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로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고 이 부분이 향후 전개 과정에서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너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의존하고 네. 미국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허락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유엔의 제재를 피해서 남북 간의 결정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 하루 수역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협의부터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또 뭐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도발이라든지 북한 내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끊임없이 협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한 행동이 북한의 경제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든 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져서 지금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네. 이제 딱 6월 말까지 아무것도 진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딱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랬군요. 네, 6개월 동안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또는 평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주가가 또 어떻게 됐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속물적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자, 그리고 또 어제 좀 쇼킹했습니다만 통일부 김현철 장관이 사의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예 통일부를 없애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좀 놀랐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기면서도 저녁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높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통일부 장관은 손절하기 쉬운 약한 고리가 아니냐. 험악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을 남겼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선임 대변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인 책임 표명을 떠나서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감한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김현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 약간 상징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을 대한다라는 또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뭐 일각에서는 김현철 장관이 의전 장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그 6.15 공동소년 20주년이었는데 작년에 19주년 때 축사를 하고 돌아서던 그 김현철 장관에게 네.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지금 축사를 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축사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그 당시 곧바로 통일부 대변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축사도 하나의 일일 뿐 축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요. 근데 네. 그날만 해도 축사를 서너 번 더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관은 의지가 있는데 장관 밑에 있는 통일부처의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정세현 부의장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진짜 정말 축사 이외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있는가에 네.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노력한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요. 또 어제 오늘 계속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전용기가 북한 상공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네. 얘기였고 신형 잠수함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계속 그 뉴스에 나왔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항공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라고 부를 수 있는 고려항공 AN148기가 평양 인근에서 함흥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저에 포착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남겼는데요. 네. 그리고 함경남도 인근을 비행한 후에 신호가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흥 인근에 신포 기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도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이 시점에서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 인근에서 미사일을 새롭게 쏜다라든지 또는 새롭게 만든 잠수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굉장히 그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력 도발을 위해서 새로운 군사 무기를 공개하는 수순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도발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등록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막 확정이 되면서 네. 좀 불만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등록금을 환불해달라 대학생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당장에 공감을 하기도 했고 건국대학교에서는 네. 일부 환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제 또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 그리고 혹시나 등록금을 부모님으로 받았던 대학생들 이제 부모님까지 공감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일단 15일 건국대가 총학생회와 등록금 심의소위원회를 열어서 이학금 등록금에서 일부를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환불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등록금 환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다른 대학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예산에 안에 포함을 시켜서 증액하고 이 부분을 대학에 지원해서 대학이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택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은 다른 자영업자들과 민간에 비교하면 대학은 오히려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차 추경안 증액 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줄어드는 비용이 전기세, 뭐 시설 관리비 이런 거일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뭐 그분들을 해고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종류 아주 실질적으로 돈이 좀 절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n분의 1을 또 나눠줘야 되나. 근데 그러면 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이런 여러 그렇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군요. 자, 그리고요. 요거 짧게 하나만 볼까요? 그 김혜영 전 의원하고 민주당 신보라 전 의원 이 합류한다고 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 얘기가 나간 다음에 아주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네. 오찬석 평론가가 그때 지적을 한번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이 청년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네. 위원장은 정세균 총리가 직접 맡고 2명의 부위원장이 있는데 한 명은 홍남기 부총리, 또 한 명은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에게 실질적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세균 총리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예. 김혜영 최고위원이 만약에 합류되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김혜영 최고위원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신보라 전 의원은 지금 민간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추천을 해서 신보라 전 의원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노동계에서 반대를 해서 그랬죠. 아무래도 합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군요. 오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사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사 파견 제안을 우리가 했는데 본인들은 철저히 거절한다 이러면서 소통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딱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던 그때의 감동 이걸 생각해 본다면 현재 상황은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랜만에 아주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네, 잘 지냅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잘 지냅니다. 사람답게 지낸다고 하셨는데 사람답게가 어떤 말일까요? 예. 최근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 대표님 평화통일 전도사를 변신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10년 전부터 제가 활동해오던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연구소 활동의 2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남북 자유왕래 실현 그리고 북한 식량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대륙으로 가는 길이요. 예. 네, 이 연구소 활동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움직임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충격적입니다. 불과 1년 반 전을 생각하면 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북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었던 최근의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그리고 이것이 적개심으로 변한 결과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충격적이다,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우리한테 이러죠? 미국한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를 그 표피만 들여다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원인 진단을 분석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나올 텐데요. 최근에 6월 6.15를 전후한 이런 원색 비난과 남북 관계 파탄 지경은 사실 1년 전에 이미 예고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 작년 2019년 7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네. 핵심을 짚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작년 7월에 권언, 김정은의 권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남쪽에 대한 권고지요.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화법을 썼어요. 그다음에 그 뿌리는 또 작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에 이제 다 있고 이 하노이 노딜의 또 뿌리는 그 전에 2018년 9.19 평양 합의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지 않습니까? 네. 일련의 국면 속 그 맥락 속에서 씨앗이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 작년 7월의 권언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남한 측이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빨리 2018년 4월 판문점 그리고 9월 평양 정상회담에 그런 정신으로 돌아와라 이런 이제 경고성 권언을 냈는데요. 네. 북한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랬군요. 그 작년 7월 25일에 또 무력 도발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게 뭐 예고된 그때 것다. 이제 시위 사격 경고와 함께 네. 이런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남한 측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네. 공동 선언이니 합의선이 하는 문건들을 만지작거 있지만 뒤돌아서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 같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불만을 직접 표출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한미 군사 연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번씩이나 본인의 입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돈 만들어가는 일이다, 네. 중단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미 양국은 연합 공중훈련에다가 미사일 방어체제 통합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올 하반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네. 자신들의 말이 철저하게 북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자신들의 얘기가 철저하게 무시된다? 복사를 당하고 예. 있는 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것이 적개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정정일 대표님이 사실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개성공단 사업이 막 시작이 됐는데 그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단 말이죠. 그 모습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유 안타깝지요. 참 그것도 충격적이고요. 이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의 대전환의 상징이거든요. 네. 서로 적과 적의 관계를 이제 돌아서서 악수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상징이었고 이 출발은 13년 전 2005년도에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짓고 그리고 3층에는 북측이 입주하고 네. 2층에는 이제 우리 측이 입주를 해서 서로 2, 3층을 나눠 쓰면서 개성공단 사무 협의를 했던 그 건물인데요. 그것이 이제 2018년 평양 합의의 결과로 정부 차원의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로 격상됐는데 이것을 폭파해버린 거는 참 참담한 일이고요. 더불어서도 정상국가의 행태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식의 대응은 부적절하고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하면서 뭐 폭파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속전속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정확히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북한이?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질, 핵심에 접근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북핵 문제 총재를 하면서 성공한 것은 있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성공은 성공대로 그리고 실패는 실패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어쨌든 작년 2월 하노이 이후에 1년 반 동안 남북이 완전 남북관계 제로 상태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탕에서 냉탕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 또 하나는요. 2018년 9.19 그 합의를 할 때 평양 정상회담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다음날 백두산에 가서 남북 정상이 두 손을 잡았단 네. 말이에요. 백두산은 그냥 산이 아니잖아요. 네. 민족의 성산이고 또 역사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은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렇지만 네. 이게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주변 열강에 대해서 네.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한반도인이 결정한다 하는 어떤 자주적 주체적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네. 그것을 받들어서 그 정신을 받들어서 사실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오늘 위기를 초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2018년 9.19에 북한이 영변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 그것은 그냥 고철덩어리를 팔겠다 그런 게 아니고 북한 핵역사에서 북측이 남쪽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남쪽에 쥐어진 것은 그것이 최초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설득해서 얻어낸 거란 말이죠. 설득해서 북한의 북한 핵 전체 능력의 70% 최소한에 해당하는 영변핵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 다음날 백두산의 정상에 손을 잡았으면 네. 그걸로 북핵 문제의 주인은 남북한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쳐버린 것, 여전히 북미가 앞장서야만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선순환이 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 북한이 사실 손을 크게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통남 북미를 그다음부터 외치고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너네들은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네. 미국이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을 제안해오고 그것을 덥석받은 것이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긴밀하게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네. 이것이 결국 포괄적으로 남북관계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권 사항입니다. 미국하고 마주 앉아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실상은 결제받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남북관계가 제약이 된 겁니다. 이것은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그동안 제 기능을 못했다. 우리가 오히려 좀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제 기능을 못한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의 남북관계가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동 걸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한 것이 패착이라는 거죠. 그랬군요. 자, 그리고 또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것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책임감을 표시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면을 지금 전환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냉각기가 필요하고, 물론 강대강으로, 지금 청와대에도 성명을 내고, 국민 정서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냉각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반전 모색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이것도 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한 것은 이제 청와대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외교안보 라인도 조금 바꿔야 된다. 지금 근데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끌어다니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거취만 가지고 반전을 도모하기는 뭐하고요. 금방 네. 말씀처럼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대로 평가하되 남북관계 속에서 북핵 네. 문제 종제에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대로 짚어야죠. 그 원인이 어디서 이 기회를 놓쳤는가 하는 것을 짚고, 그리고 NSC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는 외교부의 기능이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다 본래의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핵 문제고 남북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NSC를 이끌어가는 것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하나의 부속 기능처럼 된 것은 이 현재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NSC 체제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체제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문제는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뭐 사의 표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이요. 제가 개성공단을 열 때 그것도 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직후였고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고 또 북한이 우라늄 핵 개발로 해서 2차 핵 위기가 폭발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네. 이 판에 무슨 개성공단이냐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라는 거였지만은 정면 반대였거든요. 네. 이것을 돌파한 것은 역시 미국도 합리적인 주장 앞에는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당시 제가 이제 네오콘의 수장이었던 강경 보수파의 수장이었던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을 설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미국도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북이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악재거든요. 네. 트럼프를 적극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남북관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겠다고 나서서 일단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 중단부터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대대적인 NSC 체제 개편 그리고 8월 한미 군사연습 중단 이런 큰 틀에서의 전환을 가지고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라는 네. 자세 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비상하고 비범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를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머릿속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선이 생명줄이잖아요. 네. 그리고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n분의 1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좀 당신 가만히 있고 우리가 이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낼 테니 당신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도 있지 않느냐. 이거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 이야기죠.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군대 재배치. 10년 전에 연천에서 폭격이 있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비무장지대에 초소를 재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실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 2년 전만 해도 남북 관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화해 또 평화 이런 또 연관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북 관계였는데 네. 뚱커벨이라도 좀 가세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남북 관계가 여론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지금은 답보 상태고 교착 상태이지만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계속해서 긴장 관계였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또 ICBM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 때 정말 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북한 관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작년부터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좋지 않았는데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또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의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있었는데 북한의 또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 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론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또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발하고 승인 취소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왜 이럴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빅데이터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도 상당히 북한에 대한 약간 좀 악화되고 있는 여론으로 또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삐딱하게 나갈 때 우리가 좀 달래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는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죠. 북한의 태도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예. 답보 상태인데도 그렇게 여론이 악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도 안 줬던 이유는 네. 이것이 또 해법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제재 완화. 그렇죠. 또 북한의 또 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 네. 얼마만큼 진전시킬 수 있는지. 또 미국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를 해왔고 이른바 판문점 효과라고 해서 이게 2018년 아니었습니까? 네. 4월 달에 2018년 4월 달에 도보다리 말하는 네, 건가요? 도보다리 예. 이 정상회담의 극적인 장면도 연출됐고 네. 9월 평양 방문과 백두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거의 절정이라고 해도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도 70에서 한 80% 네. 중도층을 대부분 흡수했었고 보수층에서도 남북관계만큼은 지지를 할 정도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대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또 북한의 근데 공격적이고 공세가 길어지게 되면 지지율에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중도층과 느슨한 지지층 중심으로 이탈될 수가 있고 당장은 아닐지라도 현재는 위기 국면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또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계속 연말까지 길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내년이면 임기 5년 차 접어들거든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이렇게 아주 부쩍 상관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최근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14명 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이 60%에 육박하는 지지율 그렇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달여 전과 비교를 해보면 또 2, 3주와 비교를 하면 계속해서 지지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죠. 네. 예. 이게 이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이것이 이제는 적용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또 지역 감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다 써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육점을 못 간다는 이야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소고기 한번 사 먹으니 끝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남북 관계에 최근 들어서 좀
이 경색되면서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 지지율은 이 조사가 58.2% 긍정, 부정은 37%. 그래서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가는 완만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뚱커벨 얼굴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뚱커벨님 오늘따라 얼굴이 부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네, 왜 라면을 드셨나요? 이런 얘기 지금.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2개를 먹었네. 네, 라면 안 드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요. 남북관계가 이게 어려우니까. 네. 저도 밤에 잠이 안 오셔서 드셨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라면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최근 무례한 공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정 수행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 뭐 뻔뻔짜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차라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원래 좀 미리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또 이번에도 대통령이 6.15 공동 선언 관련해서 비준 같은 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제 다 그게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최근 들어서 이 북한 관련되는 여론도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2018년에도 9월 10월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할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법안으로 비준이 국회에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어봤더니 국회 비준에 대한 판문점 선언 내용 비준 찬반 여부 찬성 41.4%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 됩니다. 반대가 31.1%. 그러니까 찬성이 높긴 한데 압도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7%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을 때 같으면은 이것도 영향을 받겠죠.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을 수 있는데 최근에 달라진 남북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해서 국회가 비준해줬더라면 우리가 또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많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은 제재 완화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키는 열쇠는 우리도 있지만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게 주로 중도층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던 거죠. 그게 이제 진영 뭐 대결 구도가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 그런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계속해서 지지하는데 중도층은 대북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 대비 실망 정도가 높으면 이탈하게 되는데 이제 중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중도층의 경우에는 뭐 이념보다는 오히려 실리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또 남북 관계에서 성과가 뭐냐 이 점을 더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사실은 김여정 제1부부장 북한 노동당 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평화 메신저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상한 쪽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빅데이터와 여론조사의 차이점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만 여론을 알아본다면 빅데이터 쭉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계속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이 높은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 남한 우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하고 노동신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활동이 시작되면서 6월 3일부터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더 언급량이 늘어났습니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이게 부정적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대남공사의 김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있는 모습이 빅데이터 상으로도 발견이 되는데 이 김여정을 검색어로 입력하게 되면은 6월 3일부터 언급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김여정 부부장, 김 부부장의 이 발언에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여론조사에 또 긍정도는 부정과 유사한 것이 이제 감성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성이 김여정에 대해서 80%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2018년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주변에 항상 김 부부장,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호감형이었어요. 호감형 이미지가 강했는데
현재는 180도로 바뀌어서 80% 가까울 정도로 부정 감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호감 인물로 전환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김여정 부부장이 비호감 인물이 돼버렸군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굿캅, 배드캅 작전을 북한이 쓰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배드캅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보면은 이런 빅데이터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김정은 위원장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극적인 또 반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평화적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환기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어려워진 남북 관계에도 조금 반전의 또 장면도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사실 희망 고문이다. 그렇게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워낙 우리가 사실 폭파까지는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네. 좀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저걸 어떻게 폭파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충격적인 거죠. 너무 사실은 좀 나빴어요. 하여튼간. 자, 그리고요. 미국이 사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미국이 좀 더 북한의 어려운 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평양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는 우리 YTN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이걸 보면은 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 이 위기 타결을 위해서 북한이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관련된 CNN 방송이나 신문으로는 보도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기껏 경제를 오히려 제재를 네, 취소하겠다. 1년 연장하잖아요. 이런 네. 발언을 할 정도고 네. 근데 구글 트렌드에서 봐도 이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미국 국민들의 관심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국내 사정에 이 코가 열자다. 석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종 갈등, 코로나19 등 그래서 우리 남북 문제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의 반응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여러모로 북한에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군요. 자, 짧게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 상임위 배분 마찰 진통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도 복잡합니다만 최근 정당 지지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를 보면 오히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대결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약간 올랐는데 올랐어요? 지금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비판은 뭐냐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보위원장도 공석이거든요.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 하는데 가차치 이럴 때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임위 배분으로만 소위를 한다 그러면 아유 지지할 정당이 없다. 이렇게 무당층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 그냥 12개 나머지 다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 대해서 또 제동이 걸리는 모습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SA님께서 우리 국민 1인당 40만 원 받고 소고기 사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한순간 200억이 폭삭 날아갔네요. 섭섭한 표현 하셨고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